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에 비난은요, 멀티 LLM 기반의 에이전틱 AI, 또 RAG의 기술 동향, 또 GPU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카이 스케줄러, 요 크게 세 꼭지로 오늘 1시간 동안 관련돼 가지고 그 동향과 또 이슈들, 또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아이크래프트의 권수영 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장님, 꼭지 하나하나가 되게 비중이 큰 것들인데, 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꼭지 있잖아요. 첫 번째 꼭지. 네네. 일단, 요새 뭐, 에이전틱 AI, 뭐, AI 에이전트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업에서 우리 AI 에이전트 써야 된다는데, 네. 아주 쉽게, 에이전틱 AI가 기업에서 왜 필요한 겁니까? 처음에 이제 LLM 나오고 나서 기업들이 그런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AI 챗봇 같은 걸 만들 때 옛날에 이런 게 될까 했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최근 한 2년 반 동안 많은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기존에 A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AI 서비스에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만 부여할 때는 그나마 좀 돌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헛소리도 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금융사로 치면 원래는 CS에서 그냥 고객 상담에서 예적금에 대한 뭐 상태 조회라든지 이런 기존에 1, 2, 3, 4 룰 베이스에 하던 거를 그냥 음성인식이나 텍스트 베이스로 내가 어떤 러프하게 질문하더라도 찰떡같이 이해해가지고 뭐 예금 조회 상태를 알려주거나 거래는 보여 이건 됐는데 여기다 갑자기 뭐 대출 상담이라든지 뭐 기타 서비스를 뭐 기업 상담 뭐 이런 걸 넣다 보면 기존에 있던 AI 그 프레임워크 기술에서는 이걸 그 주제별로 분기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챗봇을 여러 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10월쯤에 케라스에서 이제 에이전틱 AI에 대한 구글에서 이제 기술 공개를 했고 거기서 이제 랭그래프 같은 기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에이전트라 그래서 그 역할을 사용자의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해서 특정 에이전트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다중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서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기업들의 이슈 사항을 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CS로 따지면 네. 대민 상담하는 뭐 AI가 하나 있고 네. 그 대민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위에 백엔드 쪽에 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죠? 네네. 그런 식의 것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것을 대민이건 대내건 사용할 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멀티 LLM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멀티 LLM이 왜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멀티 LLM이? 그냥 네. GPT, 제미나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상상했던 AI와 LLM의 사용 방법은 그냥 내가 뭐 제미나이가 됐건 챗GPT가 됐건 뭐 클로드가 됐건 좋은 모델이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도 뛰어드니까 하이퍼클로버가 있던 네. 이제 그거 하나 뭐 좋은 모델을 쓰면 그걸 어떻게 내가 글을 써서 구현하던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쓰다 보니까 생긴 게 뭐냐면 하나는 비용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질문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토큰을 계산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용자 한 명이 붙어가지고 한 번에 사이클을 돌리는데 한 4,000 토큰을 쓴다 예상을 했는데 그 응답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고 막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3배에서 4배수를 쓰거든요. 그럼 비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꾸 이제 그 사스형 이제 퍼블릭 LLM 회사들이 그 해당 서비스를 최근에는 챗GPT 5 전 이슈라고 하는데 기존에 4고 잘 세팅을 해가지고 잘 쓰던 게 5 딱 바뀌면서 얘가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어. 진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기존에 그 4고 기준으로 세팅한 사람들은 쓰면은 이거 개판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4고나 5를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질문 주셨던 에이전틱 AI 기술에서 내가 되게 가볍군 모델을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위해서 큰 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네. 내가 만약에 들면 최근에 구글도 올해도 잼마 3 모델을 용도별로 되게 많이 학습 모델을 출시했는데 굳이 내가 예를 들면은 되게 단순한 수학 모델 같은 거 돌리는데 이거를 만약에 챗GPT나 제미나이 돌릴 바에는 차라리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RTX 서버라든지 뭐 P4나 T4 같은 P100이나 T4 같은 서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유유 자원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뭐 젠마 같은 거 올려가지고 1빌리언이나 3빌리언 같은 거 올려가지고 네네. 그쪽에 그걸 사용하는 에이전트 AI를 만들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고용도로만 계산용으로. 그러면
이제는 에이전틱 AI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내가 어떤 용도의 어떤 LLM을 쓰게끔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네.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퀄리티라든지 퍼포먼스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알겠습니다. 있죠. 자, 오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Y와 터트로 보면 그러니까 앞에 이제 피디님께도 잘 질문하셨던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AI 쓰면 좋은 거 아니야? 써서 효과를 보자. 뭐 KPI 올리고 ROI 올리고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막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AI 써가지고 이렇게 뭐 성공했어요라는 회사들은 이렇게 이익 봤어야 하는 데는 생각이 많지 아, 않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이나 이 사용자들은 어떤 거를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걸 여기서 말 끝내면 아, 저 사람은 또 그냥 뜬을 잡네 미안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오늘 자리에서 시간은 이제 한 45분 남았는데 최대한 쉽게 네네.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AI 기술 가지고 있는 이제 위에서 장표 이렇게 밑에 좀 드려야 되는데 텍스트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렇죠. 네네. 장표에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질문하면서 답에서도 제가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약간 급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좋은 기술이 시장에 딱 나와버리면 야, 이 기술로 우리 회사 뭐해서 돈 어떻게 벌 수 있어? 일단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로 되겠다라 싶으시면 위에서는 이제는 그 기술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을 할 때 크게 공부를 안 하세요. 빨리 구현해 일단. 근데 그 구현할 때도 돈을 최소화 써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종속이건 뭐 유연성이건 나발이고 앞에 했던 러프한 목적을 최단 기간에 얼마만큼 비용 써가지고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걸로 일단 딱 띄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전통적인 IT에서는 돼요. 그나마. 근데 빅데이터나 AI나 딥러닝 쪽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오른쪽에 이제 갈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 기술은 항상 새 기술이 계속 나오고요. 현행화를 항상 이뤄야 되고요. 이 사이클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현행화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뭐 로직을 바꾼다거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해당되는 내부나 외부적인 그 워크플로우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리팩토링하고 아키텍처링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전제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걸 나중에 쓰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지 딱 한순간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뭘 느끼시냐면 우리나라 AI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늘 그렇게 표현할 건데 폐쇄형 기술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템플릿 기반의 개발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기업들이 네. 뭐 오픈AI건 구글이건 어떤 클라우드 LLM 많이 쓰잖아요. 네네. 현재 클라우드 LLM 쓰는데 바로 기업에서 그 클라우드 LLM에서 뭐 챗GPT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 맞게 네.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UI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LLM이랑 기업 사용자하고 중간 레이어에 네. 그 말씀하신 그 템플릿 기반의 그 프레임워크에서 뭔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010년 전으로 보면 그때 구로나든지 가산에 되게 많이 생겼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웹 에디팅 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박스 그리고 뭐하고 뭐 클릭하고 워크플로우 잡으면 웹사이트가 딱 만들어지듯이 네네. AI 챗봇이나 AI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오케이. 만드는 그 솔루션도 되게 많이 나왔고 제공업체들 많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나왔고 기업들은 그걸로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받으시고 POC 해봤더니 될 것 같은 거야. 넣어서 근데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좀 그러니까 쓰신 분들 계시니까 이슈가 생기냐면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 기술은 나오고 그렇죠. 기업에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에. 그 클라이언트가 대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이 뭐냐면 워크플로우를 내부나 외부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돼요. 그 워크플로우의 수준은 거의 그 파이프라인을 떠나서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LLM 모델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약간만 딥하게 가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GPT-5 때문에 다시 화두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존에 예를 들면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인메모리를 처리하게끔 했다가 기존이 잘 돌았어. 근데 예를 들면 GPT-5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그 되게 하드하게 안 하면 강하게 안 걸면 응답이 기존에 예를 들면 대학생 수준이었던 애가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도 네네. 얘네들은 답변을 주더라.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좀 더 구체화된 프롬프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전체적인 토큰량도 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메모리에 대한 핸들링이 달라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미리 답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몽고DB라든지 레디스라든지 하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프롬프트 정보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그거 자체도 RAG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응답의 퀄리티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개인화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봤더니 우리 쪽에서 서비스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템플릿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제어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요건들이 딱 한 개가 있어버리면 일단 거기서 기술적인 도입부터 변경까지가 막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국내 왜 기업들이. 10월달에 캐러스에서 근데 이제 올해 와서 이제 뭔가 에이전트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뭔가 그 바트랙이 생기겠네 거기서.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 장표에다 그려드린 것처럼 저기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에서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러닝해 보시는 분들은 운영 단계에서 피드백 받아보면 다 저기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네. 원래는 갈아엎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부 리아키텍처 리팩토리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연락 오는 데는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얘기를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 외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약간 더 정리를 위에다 보고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항상 정제를 까실게 여기도 텍스트는 많은데 주요 골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비롯한 머신러닝 기술들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거는 누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도 완성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완성이 될 거냐는 기준이 그래서 구글이 별도로 AGI 팀을 돌리는데 그 AGI 팀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걔네가 기술에 대한 혁신이 벌어질 구간은 언제로 보냐면 양자 쪽을 기준으로 봐요. 양자가요. 왜냐하면 재기적으로 상호 간에 그 모델 간의 응답을 깨통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있는 GPU 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나 용량 문제도 있고 실제로 양자에서밖에 처리 안 되는 약간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제는 뭐냐면 약간 멀리 갔는데 AI랑 머신러닝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7, 80은 맞지만 언제든지 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내가 매만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 매만지는 수준이 구간별로 또는 전체 기준으로 리팩토링이나 리아키텍처링이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 이게. 네, 맞습니다. 설계하기 중요한 거네. 그거를 약간 그 내재화를 준비하시는 기업이나 R&D 쪽에 관심 많으신 쪽에서 좋은 말로 해드리면 두 번째는 R&D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제가 해놓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나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재화인데 내재화랑 같이 특히 AI 쪽을 도입하실 때 이런 에이전틱 AI를 쓰던 RAG를 쓰던 이따 말씀드릴 그 GPU 가상화나 분할 쪽 작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I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도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하기 싫어도요. 옛날에 이걸 더 순하게 말했는데 이제 안 먹혀가지고 세게 말하는데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조정을 해야 되냐? 실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의 큰 금융사 제가 여러 군데도 왔다 갔다 해봤지만 거기서는 예를 들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1, 2, 3, 4로 진행이 됐다고 치면 AI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 2, 3, 4에서 발생된 데이터 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분석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1, 2, 3, 4에 대해서 파생되는 기존의 워크플로우로 파생되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돼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도 바꿔야 되고 그럼 당연히 1, 2, 3, 4 일부 업무 조정이 되겠죠. 이거를 바꿔내는 게 필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세게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세다고 평소에 고객분들 얘기를 원래 하셔가지고 1, 2, 3, 4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뭔가 맞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쉽게 실예로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객사가 아예 없는 예로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런 데가 실제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고객이 웨어하우스로 하둡을 써요. 하둡을 쓰고 예를 들면 각각의 1번에서는 하둡을 쓰고 웨어하우스는 하둡을 쓰고 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하둡에 있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그냥 스팍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하이브 같은 거 써가지고 백에 쓰게 하는 게 2번. 그리고 거기서 된 거를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붙이기 힘드니까 뭐 MySQL 같은 걸로 전환해가지고 전환하는 게 3번. 4번 같은 경우가 그걸 가지고 벡터화 시키고 리트리발 거는 거. 그게 4번. 이렇게 잡아면
만약 기존 업무에 맞춘다 그러면 4번이 AI 작업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항상 4번에 있는 사람은 앞단에 있는 거 기준으로만 RAG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더 예를 들면 위에서는 야 왜 경쟁사는 이 정도 수준의 더 딥한 답변을 주고 속도 좀 느려도 돼. 이 정도 경쟁사처럼의 답변 해줘라고 하면 그럼 저 1번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워크플로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다 내부 결제 체계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AI 프로젝트 때 얼마나 우리가 AI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냐, 룰을 바꿀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AI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에이전틱 AI랑 RAG랑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에이전틱 AI를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의 컨셉은 MSA 컨셉으로 에이전트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옛날에는 통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었고 통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쳤다고 치면 예전에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가 필요해서 나온 것처럼 특정 좀 되게 강력하거나 아니면 되게 가벼운 아니면 특정 용도가 명확한 에이전트는 기존 거에 포함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스스로도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네네네. 별도의 에이전트로 만들어내거든요. 오케이. 그럼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도 내가 맞춰가지고 다 인터페이스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 장표에서 설명드린 전체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접근을 해야 관련된 그 임원분들부터 현업분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IT 업체들 이 최적의 시스템을 특히 에이전틱 AI나 RAG를 쓸 때 그게 만들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개인적으로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노바나나가 오늘도 이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때문에 또 아침부터 연락이 많이 오던데 예를 들면은 뭐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지브리. 그러니까 챗GPT가 대세였잖아요. 전 그때 그거 되게 싫어했는데 나노바나나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가거나 나노바나나 왜 급부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핵심 기능이 뭐냐면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의 틀을 유지한 상태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요. 지금 이거만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구글 입장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구글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BO3 이번에 올해 출시한 것도 해놨는데 작년부터 됐어요. 구글은 작년에 BO2부터 됐고 이미지는 3에서도 어느 쪽이 되는데 저는 이 두 개 나오기 전에도 다른 고객사는 컨설팅해서 이거 좀 해드렸고 근데 이게 사용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시장 돌아가는 것도 그냥 이름 있는 것만 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 기사나 이것도 하나에 꽂힌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지브리 컨셉으로 만드는 건 오케이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정면사진을 찍어 놓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옷을 가지고 이 옷을 갑자기 비키니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난 정면사밖에 없지만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줘 라고 한다거나 이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3D로 바꿔준다거나 이 배경을 갑자기 하와이 배경을 바꿔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기본 속성을 유지한 채로 참고로 BO에서는 그거가 동영상급으로 되긴 하고요. 근데 이거 참고로 그 2.5 플래시가 아직 완성 기술은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기술 하나를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처음에 지브리가 히트 쳤으니까 만약 멀티모달로 우리가 패션 추천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럼 메인 모델 챗GPT가 쓰겠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워크플로우 다 짜고 시스템 구성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노바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미나이즈 이 서비스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회사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모델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기존의 모델을 선언만 이걸 바꿔주면 돼? 돈 쓰면 돼? 근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 그거를 이용해서 기존의 프롬프트나든 기존 게 다 옛날에 챗GPT 기준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에 대해 사전 고려가 안 됐을 거고. 네. 그리고 운 좋으면 얼추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게 기존의 그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다른 기능을 부수 기능을 막 붙여놨어. 다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난리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AI 전체 우리가 시스템을 할 때도 어떤 그런 이제 MSA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데이터건, 데이터베이스건 아니면 이쪽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건 다. 그래서 지금 PD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신 건데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쓰실 때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이드드리냐면 에이전트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핵심이에요, 솔직히. 에이전트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에이전트의 기준은 뭡니까를 기업 내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능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완전 나중에 그게 산으로 가요. 네. 이렇게 돼서
그 이제 뭐 이 얘기 너무 블라블라인데 앞에 있는 얘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일단 제일 중요한 유연성이고요. 그 유연성은 그 데이터 영역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따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개발자 개발 레벨에서 유연성을 갖추게 됐어요. 그럼 또 어디서 막히냐면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오질 않으면 앞에 아무리 이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놔도 그렇죠. 뒤에서 데이터가 막 해병이 오면 아마 여기서 RAG 같은 걸로 막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해 보실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만약에 RAG에 내가 처음에 만약에 뭐 문서를 한 10개 정도 등록해서 질의하면 대답을 잘하던 애가 문서 그래서 위에다 보고를 했어요. 아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 성공했습니다. 프로덕션 레벨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100개의 문서를 때려 넣었더니 얘가 갑자기 헛소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졌어 오히려 또. 예를 들면 저한테 작년 말하고 올해 쪽에 좀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재밌는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약간 그 AS 쪽, 전자제품 AS 쪽인데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가전제품을 되게 많이 다뤄요. AS 해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 어느 순간부터 난 냉장고 고르는데 냉장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얘가 TV 기준 답을 해. 갑자기 막 그 집에 그 IoT 장비 그 아파트 가면 있잖아요. 네네. 이거 요즘에 그것도 이제 인터넷 팔더라고. 이걸로도 답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음엔 제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 이제 냉장고 그 온도를 낮춰 보셨나요? TV를 보고 있는데 온도를 낮춰 보셨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는 내부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짰길래 이거 필터가 안 되냐? 청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거기선 해결 안 돼요. 예. 거기선 해결 안 돼서 해결하는 것도 되기는 되는데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공되는 데이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팁을 드리면 이거를 그게 에이전트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잘 나눠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매핑시켜가지고 그 구분을 시킬 거고 네네네.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최대한 청크하기 전에 정제시켜놓은 데이터를 맞는 상태로 진행할 건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중요한 영역이 시작도 그렇지만 데이터 영역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에이전트의 속성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잘 연결시켜주는 맞춤형으로 그걸 잘 설계해야 되는 게 필수네요. 그냥 에이전트 해놓고 그냥 통으로 RAG 딱 해가지고 통으로 RAG 쓰게 하면 그런 제 발생하겠네요. 그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걸 많이 뒤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위에서 뭐 RDB 종호 오라클 하나 준다 그러면 예 이러고 뭐 클라우드 쓴다 그러면 뭐 구글로 치면 빅쿼리 준다 그러면 아 좋겠다 이래놓고 막상 받아놓고 쓰면 위에서는 야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왜 있다고야.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팀하고 서비스 팀하고 맨날 싸우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저희 쪽에 그 드릴 내용이 미리 나왔는데 이제 크게 보면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폐쇄형 기술을 썼을 때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회사라든지 그 조직에서 AI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고급 기술은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빨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라든지 뭐 비용적 책임은 거의 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거의 사내 시스템이 그런 식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고급 개발자 써가지고 하면 프로젝트 비용만 올라가고 그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사적 영향도가 좀 낮은 거. 그렇죠. 낮은데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전 폐쇄형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템플릿 기반으로 그냥 레고 블록 하듯이 뚝딱뚝딱 드래그 앤 드랍 로직 그냥 넣어주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 이런 거 쓰시는 게 원래 베스트. 네. 근데 그 외의 거에는 이렇게 썼다가 앞에 이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반대로는 그런 헤비한 것들, 진짜 중요한 코어 레벨 같은 거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폐쇄형 기술은 아예 배제한다기보다는 그런 기술도 에이전트 기술을 만들 때 보면 챗봇을 하나만 만드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조직 이제 부서별로 뭐 3개의 챗봇을 만드는데 2개는 되게 헤비한 거고 민감한 거야. 그거는 이제 개방형 기술을 이용해서 좀 유연하게 만들고 네. 세 번째 거는 좀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돼. 이건 이제 폐쇄을 하고. 개방형 기술이라는 게 오픈소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개방형 기술은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오픈소스 중에서도 네. 문서에는 제가 써놨는데 오픈소스 중에서도 템플릿 기반이라는 것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데모는 못 보여드리는데 그 Anything LLM 같은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건 템플릿 기반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건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Anything LLM이라고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건 챗봇 만들기 되게 쉬워요. 여러 가지 멀티 모델들 클릭해서 세팅할 수 있고
RAG를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뭐 제가 사용하는 퓨드런트 같은 거는 인터페이스하기 좀 귀찮긴 한데 아무튼 뭐 인터페이스도 쉬워요. 그리고 지금 RAG도 RAG 플로우인가 하는 오픈소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뭐냐면 내부적인 간단히 워크플로우 조작하려면 내 그 솔루션을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유지보수도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랭그래프나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도 그 틀 안에도 할 수 있는 게 좀 권장을 드리고 근데 그 아까 저희가 하기 전에 이제 PD님하고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냐. 해외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는 게 클라우데라에 보시면 클라우데라를 대부분 하도 회사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데라가 이제 올해 나온 것 중에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AI 서비스 개발하는 ID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IDE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클립스 같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기능으로 템플릿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용도별로 템플릿을 퍼블릭하게 공개된 거 있으면 다운받아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거나 누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제로부터 일반 ID 툴킷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 두 가지 기술을 전제로 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개방을 쓰려면 뭔가 그 기업 내에서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력까지는 원하지 않는데요. 필요하진 않는데 실력 있으면 좋죠. 그럼 내자 바로 해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컨셉 같은 거, 이런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실제로 저희 같은 회사에 많이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문의한다고 무조건 돈 받지는 않으니까요. 문의하셔갖고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를 많이 검증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검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윙을 하면 무조건 POC를 합니다. 네.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상태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행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걸 이해도를 좀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앞에 말씀 블라블라 얘기 드렸던 거를 또 비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표 하나 해드렸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거 에이전틱 AI나 RAG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왜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최근에 국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이전틱 AI 기술을 쓰시면서 옛날에야 그냥 통짜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연결해서 그냥 쓰는 경우에는 고민 안 하다가 이제 고민하신 게 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라이트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면서 좀 라이트한 기능을 부여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거는 런타임 환경도 우리가 GPU 서버가 있으니까 아니면 살 수도 있어. 이걸 도입해. 근데 보니까 막상 그래서 H200 같은 거 샀는데 요즘은 팔지는 않으니까 H200이나 B200 이거 샀는데 카드가 10장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자가 20명이야. 네. 그러니까 20명이서 저 쓰게요 저 쓰게요 막 이러다 보니까 카드는 8장인데 20명이서 선점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딱 막상 어떻게 쓰고 있는지 딱 보면 64기가짜리 VRAM을 한 명에서 한 1기밖에 안 써. 그런 거 사달래! 이러면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근데 그런 팀장급은 아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내부에서 하는 말이 이거 쪼개 쓰고 싶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홍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분할 기술 그래서 상용 제품도 사시고 아니면 이제 쿠베플로우 같은 거 쿠버네티스 기본 기능 이용해가지고 그 정수 단위의 슬라이싱을 쓰시는데 생각으로 쓰고 나서 오히려 장애만 늘고 애들이 안 나던 장애가 나면서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겠어요. 이거 드러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니 GPU 가상화하는데 어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GPU 가상화에 대해서. 훅 넘어가서 몰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GPU 가상화를 하는 기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는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CPU랑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물리 리소스가 있으면 이걸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걸 스케줄링을 통해가지고 순간순간 이제 일시정지를 걸면서 자원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자원 분배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의 그 분배 기술이 있어요. MIG. 그건 엔비디아 거. 저는 이거 제일 권장하는데 장점은 지원하는 그 카드가 정해져 있고요. 최대가 7개예요. 예. 근데 이거의 최고의 장점 뭐냐면 이런 공유하고 분란하는 리소스가 격리가 돼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그 하나가 뻑이 나도 다른 애한테 영향을 거의 안 줘요. 근데 이거 말고 MPS에서 멀티 프로세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이 기술을 많이 쓰시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나 타임셀의 공통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전체 리소스를 스케줄을 통해서 분할하거든요. 이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 전체가 다 영향받아서 제대로 된 격리란 게 발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더라도 내 자원의
그 머신 파워가 개런티가 안 돼요. 네네. 이런 문제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상 딱 돌렸을 때 사용자들이 필드에서 느끼는 게 갑자기 분할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의 카이 스케줄러는 최근에 아마 피님 방송 통해서 접하신 분들 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카이 스케줄러 같은 걸 써가지고 돌렸는데 오늘도 그 얘기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장의 카드를 10개로 쪼개가지고 돌렸는데 갑자기 뭐 카이 스케줄러 좋다며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다른 솔루션들을 썼는데 막 죽는다거나 이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점은 분할해도 나눠 쓸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면 단점 이런 리스크는 어떤 기술 쓰냐에 따라서 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토픽이 각각이 무거운데 제가 몰아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은 솔직히 됐고 윗선에서 봤을 때는 회사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게 AI를 이용해서 경쟁력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고객 지향의 서비스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AI도 맞춤형으로 준비해서 시스템화 시켜놓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려면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가장 요즘에 쓰는 기술이니까 에이전틱 AI 얘기랑 요즘에 또 거기에 대해서 RAG를 대부분 거니까 근데 거기서 발생한 이슈에 관련된 RAG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각각의 그 역할별 에이전틱 AI를 만들 때 기존에 하나의 모델 툰자로 쓰던 거를 역할별로 내가 이제는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 환경을 단순히 사스형 이제 LLM을 쓰는 게 그게 강제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에서 내가 엣지나 뭐 그런데 GPU 인프라를 잘 사용할 수 있까. 그냥 세 가지 힘들어도 그냥 한 번에 알겠다. 네네. 했던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시면 맞춤형 AI 서비스를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하우투 가야죠, 이제. 하우투를 가야지 이제 위에다 보고도 하시고 기획서도 쓰시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진단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은 영업 통해가지고 상의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은 AI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기획하실 때 대부분이 제가 요즘 너무 당연하 느끼는 게 특히 AI 쪽 서비스 기획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RFP 같은 거 쓰실 때 아키텍처 옛날에 대충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스템 아키텍처는 대충 업체들 많이 만들고 꼼꼼한데 문제가 뭐냐면 앞단에 워크플로우 검토나 이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거기는 개념 모델이 되게 취약해요. 근데 그걸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다 마킹 분홍색 박스로 마킹 해놨는데 AI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종속이나 제약이나 제한이 발생하는 구간이 저 3, 4번에 걸려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한 것만 고려하셔가지고 최소한 RFP에는 발령을 해주세요. RFI에서 검토를 하시던가. 그래야지 나중에 저 안에도 가장 큰 기업 입장에서의 신기술이 됐건 유연성이 됐건 다른 거는 크게 흔들리게 바뀔 게 없는데 저 3, 4번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했을 때 걸리는 구간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다 기획을 해서 정리하면 기획을 하실 때 그러니까 뭐 4번 보면 빨간색 4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뭐 워크플로우 데이터 파이프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하고 이제 처음에 도입하는 AI가 있는데 아까 같이 나노 바나 뭐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네. 뭔가 할 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네, 맞아요. 그게 설계되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저거를 근데 RFP를 기업 사람들이 쓴다고 하지만 저거를 다들 이제 기업 뭐 공급체에 와가지고 우리 거 좋다고 우리 거 유연하다고 그런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별할까요? 그걸 판별을. 다 그렇게 못 쓰세요. 예? 못 써요? 네. 그리고 그걸 거짓으로 쓰는 업체가 없을 수는 없죠. 네. 근데 그런 업체는 러프하게 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되냐면 뎁스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의 뎁스를 보시면 돼요. 뎁스가 빠지고 저희 거 됩니다라고 쓴 애들은 네. 하우투가 빠진 거잖아요. 제안서인데. 그러니까 뎁스란 건 하우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업체들은 하우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밑에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요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수행 방법을 해서 요구사항으로 그냥 잡으세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쓴 애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기존의 에이전틱 AI라든지 RAG를 지금 구현해놔서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뭘 고려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에이전틱 AI 기술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기술 없을 때부터 저는 에이전틱 AI 기술을 구현해서 썼고요. 그냥 랭체인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론트를 설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분배를 그 서비스를 분기를 시킬지를 기획하냐에 따라서 굳이 복잡하게 랭그래프 같은 어려운 기술을 안 쓰고 랭체인만으로도 되고 UI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걸 믹스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 리스크,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세요. 리스크 생각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에이전틱 AI 기술은 무조건 우리가 도입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상황이 이거니까 이거는 한번 이거를 에이전틱 AI 하면 좋겠지만 아니고도 하는 방법도 제안하는 업체에서 검토해보자.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좋다. 이게 하나가 있고 RAG는 RAG 쓴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RAG를 많이 걸면 갈수록 그 모델 안단에서도 얘네들이 그 참조된 데이터를 계속 청킹을 하고 재기주어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정보들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답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RAG를 걸 때 핵심은 뭐냐면 RAG를 그 데이터 자체를 최종 가공까지 하는 것까지 전제를 하시고 그 가공이라는 거를 나의 데이터를 그대로 벡터화더 참조시키겠다가 기본이 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원본을 그냥 무조건 통으로 그냥 벡터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그렇게 해서 경쟁 있는 서비스를 런칭하셔야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려면 그 방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되게 헤비해야 돼요. 시스템 진짜 헤비해야 되고 그거는 GPU 팜 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건 진짜 헤비한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답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2023년도 엔비디아 행사부터 제가 계속 레퍼런스 아트에서 공개했고 여기도 넣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수많은 마트를 만들어서 마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RAG용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 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참조시켜서 반영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 연계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비지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네. 특별한 에이전트나 그 업무에 관련된 RAG 거를 데이터 마트별로 해가지고 연결시켜준다? 네.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실무자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도움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AI 서비스 레벨에서는 특히 제일 이슈가 뭐냐면 청킹이랑 요약이에요. 근데 이 청킹이랑 요약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서 돌리기도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퍼블릭 LLM 서비스 같은 걸 쓰게 됐을 때 그 안에서도 그 내부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게 발생을 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원하는 답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재기 요청을 더 어플리케이션을 거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데이터량이 토큰량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고 그 데이터를 다 태우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1차 리저트 값 아니면 2차 리저트 값을 다시 청킹하거나 슬라이싱을 하거나 요약을 걸어가지고 재반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섞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점점 토큰량은 계속 사용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원하는 답은 가는 데까지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앞에 말씀한 것처럼 데이터를 하나를 픽스를 시켜놓고 이거를 어떻게 벡터화 시켜서 어떤 알고리즘 써가지고 붙이는 게 최적일까? 이건 당연한 건데 차라리 그런 참조되는 데이터 자체를 내가 최대한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반영시켜서 얘가 유사도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그 답변을 수많은 3차, 4차 그 재기 호출 없이 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 여기서도 유연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메타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겠네. 좀 말씀드린 거. 데이터에 대한 속성과 메타데이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요. 네, 대부분 요즘 관리하지 않아서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앞에 얘기랑 포함된 겁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점점 MOE라는 기술이 그것을 아까 그래서 잘 정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예를 들면은 신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PDF 문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설명서 같은 거 고객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걸 넣는다 그러면 미사 요구가 되게 많아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형용사 같은 건 없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도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만 매뉴얼이니까 돼 있지만 굳이 그런 CS용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면 그 매뉴얼 중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 60~70%의 문구는 필요 없어. 거기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이럴 때 이거 하세요. 이럴 때 이거죠. 점검 리스트 이거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런 데이터만 발췌를 해가지고 근데 그 데이터 또 그대로 밀어넣으시면 안 돼. 오히려 그 데이터를 풀어줘야 돼. 대표적인 얘기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날씨 정보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드시냐면 그 글로벌하게 있는 아니면 국내 기상청에 있는 정보를 API로 끌고 와요. 오픈 API로 끌고 온 다음에 그걸 제이슨 타입이거든요. 제이슨 같은 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벡터 인베딩해서 그걸 걸어요.
그러면 생각외로 히팅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걔네들은 프롬프트 되게 세게 걸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걔는 그 들어온 그 리트리버라는 그 과정에서 유사도로만 가니까 걔네들은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거든. 유사도로만 가니까 근데 걔네들은 키 밸류거든요. 네. 키 밸류 이러니까 의미를 몰라 걔는. 사람은 의미를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근데 의미 기준으로 동작을 원하는데 네. 참조는 벡터 데이터 자체는 아, 키와 값만 가지고 벡터로 가지고 유사도를 찾으니까 프롬프트를 잘 안 주면 매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주냐면 아예 그런 데이터를 제이슨 받은 다음에 저는 수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아예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줘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기준 어디 지역의 데이터는 최대 기온 몇 도, 최저 기온 얼마, 날씨는 맑음 이렇게 넣어요. 이걸 이렇게 컨텍스트 만들어 놓고 이 컨텍스트를 벡터 인베딩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제이슨 쓰는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그럼 늘잖아. 되는데 그 리트리버를 하는 속도랑 정확도가 완전 달라요. 네. 전체 그 운영 비용하고 시간을 보셔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표에 대한 설명이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Q&A 전에 10분 정도 이제 카이 스케줄러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요 내용 같은 경우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GPU 가상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GPU 가상화 공유 기술 이거는 솔직히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MIG건 MPS건 아니면 타임 슬라이싱을 쓰건 그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죠. AI나 ML 프로젝트는 R&D성이라고. 그러니까 5만 가지 같은 기능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5만 가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그걸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랑 여러 가지 프로세스 만들어서 돌리실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리소스 레벨에서의 충돌이나 장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걸 그럼 우리 상황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게 좋을까? 그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 야, 우리 GPU는 많이 못 사는데 못 산 상태로 최대한 요즘 쪼개 쓰는 기술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 해보자.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제일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플랜 B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할을 전제로 안 하고 했을 때 만약에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반대로 분할을 전제로 했다가 앞에 우리한테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플랜 B를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다는 게 버퍼 비용이 됐건 버퍼 기간이 됐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개는 준비를 해놓으셔라 라는 거 되는 거고요. 카이 스케줄러 얘기는 원래는 제가 앞에 얘기는 짧게 하고 뒤에 얘기는 길게 하게 되는데 앞에 PD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짧게 하자라고 하셔갖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은 기술을 써보진 않았지만 그 오픈소스 기술 중에 그 GPU 분할 기술 중에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 런.ai라는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한 조 단위로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할 때 약간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엔비디아가 그 런.ai의 GPU 공유 및 그 분할 기술을 떼가지고 오픈소스로 하겠다 해서 나온 게 카이 스케줄러예요. 반독점 때문에? 네. 오케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그 런.ai 생각해도 되게 비싸거든요. 되게 비싼데 거기서 사용되는 GPU 분할 기술 알고리즘이 오픈소스 나왔다. 그래도 좋아해요. 네. 근데 단순히 그럼 그것만으로 좋아하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만 이제 보여드리면 그 앞에 제가 그 세 가지 타임 슬라이싱, 그 MIG, MPS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이 스케줄러도 그 기준은 타임 슬라이싱입니다.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타임 슬라이싱으로 돌면서 경위는 아닌데 경위처럼 동작을 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리적 경리 같은 거를 잘하나? 이걸 근데 경리력 표현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경리는 아닙니다라고 거기서 도표를 해놨는데 막상 돌려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더라고. 네. 이게 프로텍션 해준다 그러지 경리력은 표현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장점. 근데 진짜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아마 쿠베플로우 같은 거 이용해 하셔가지고 GPU를 분할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쿠베플로우 이용해서 GPU를 슬라이싱해서 치시면 정수 단위로밖에 안 돼요. 그 정수 단위밖에 안 되는 게 나는 하나의 GPU 카드가 있어. 그럼 한 장을 뭐 예를 들면 0.1, 0.2 우리가 그 파드 같은 거 만들 때 CPU 리소스를 뭐 0.1로 잡는다든 이런 것처럼 하고 싶어도 쿠베플로우를 이용한 GPU 분할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1, 2, 3, 4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정수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카이 스케줄러를 쓰면 여기는 주의하실 게 기준은 메모리 사용 기준이고 내가 그 MIB 기준의 용량으로 내가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사용하는 퍼센트 기준으로 분수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분수 단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 원래는 소수점입니다라고 원래 설명해 제일 이해가 쉬운데 모든 공식 도큐먼트에 분수라고 돼 있어서 하는데 그 분수 단위 기준은 소수점 한 자리고요. 한 장의 GPU 카드가 100%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를 0.1이면 10%거든요. 그러면 0.1을 10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0.1을 11개, 12개, 13개 못 만들어요?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거기서 리소스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이 스케줄러 동작 방식이 이런 추가적인 리소스 요청을 얘도 스케줄러니까 그 큐에 담아요. 큐에 담아놓고 리소스가 확보되면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정리하면 첫 번째 장점 엔비디아에서 인정한 기술의 그 GPU 리소스 핸들링 기술이 들어갔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가 그 분수 단위로 GPU 장을 분해서 쓸 수 있다. 근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만 돼요. 네. 쿠버네티스에서 전제로 해서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Q 기반이에요. 그래서 리소스 요청이 외부에서 있으면 일단 Q로 받은 다음에 Q에서 이제 할당되는 순서대로 쭉쭉쭉 빼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얘가 격리 얘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격리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건 소프트 격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격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한 장의 리소스를 가지고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네 장의 카드가 있다 쳐요. 네 장의 카드가 꽂혀 있는 걸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한 개의 그 슬라이싱을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나의 슬라이드 파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수의 사용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예 소프트 격리라는 개념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솔직히 OM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생각하지 못한 메모리 오류 나면서 파드 그냥 죽어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카이 스케줄 같은 거 쓰시면 그게 좀 훨씬 덜해요. 이런 장점이 좀 있고요. 이거는 모든 그 격리 기술의 공통적인 이슈인데 그런 카이 스케줄러, 소프트 격리하는 카이 스케줄러도 잠재적인 리소스를 독점할 수 있다. 백단에 물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제대로 쓰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 파이토치를 쓰던 텐서플로우 쓰시던 그 레벨에서 메모리에 대한 리밋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이 썼을 때가 솔직히 효과는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부러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단 샘플 이미지도 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내용 같은 거 보내드렸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카이 스케줄러는 한 장의 기준으로 분수 단위의 그 공유 및 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 컨셉인데 만약에 내가 한 개의 서버, 노드에 4장의 카드가 있어. 근데 그 4장을 기준으로 파드를 하나 만드는데 다 기준점이 50% 기준으로 다 잡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건 카이 스케줄러 공식 매뉴얼에 없는 건데 저희가 런나드 AI 매뉴얼에 있는 내용 될까 해서 소스 다 까가지고 테스트 끝낸 걸 밑에 넣어드린 건데 옵션에 GPU Fraction Num Device라고 잡으시면 예를 들면은 이걸 모르고 하실 때는 무조건 한 장 기준으로 한 장을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밑에 옵션 쓰시면 4장을 각각 메모리의 몇 %씩으로 전제로 해서 쓰겠다 이렇게 세팅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카이 스케줄러 그 매뉴얼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례가 뭐냐면 그 GPU Fraction Num Device 여기가 2라고 꽂았는데 이게 해당 노드에 GPU 카드 2장이 꽂혀서 2라고 한 거고 이걸로 0.7이라고 위에 잡았는데 그럼 여기 메모리를 100% 치면 70%를 이 파드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네네. 그럼 해당되는 그 리소스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카드 2장 인식이 되고 메모리는 이게 16기가인데 이게 P4인가? T4인가 이런데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서 70%까지 밖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카이 스케줄러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오픈 쓰면 이거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카이 스케줄 잘 아는 뭔가 전문가나 전문 기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랑 계약해서 하시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연구 목적으로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 괜찮긴 한데 이제 이런 고려 사항들을 다 컨설팅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왜냐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이 스케줄러도 제일 우수한 제품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상용 제품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할해서 쓸 때 제일 좋은 건 MLOps까지 구현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분할 환경을 쓰는 이유가 복수의 개발자나 서비스 환경이 있으면, 특히 전 오늘 예를 이제 주피터 허브를 같이 인터페이스 공부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카이 스케줄러의 주피터 허브 중간에 이제 쿠베 스포너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미리 사전에 개발 환경에 대한 논의된 그 개발 리소스 환경을 템플릿화시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그 주피터 허브에 참여하는 개발 팀원들이 이 리소스를 선택해서 만들면 이 해당되는 리소스들이 할당돼서 동작할 수 있게 주피터 각각의 주피터 노트 환경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환경을 하는 게 기본이 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되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서버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이라든지 파드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이나 각각의 GPU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리소스도 있지만 카이 스케줄러 기반의 리소스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잖아요. 통합 모니터링 하면도 저희 같은 업체한테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미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거든요. 이래야지 네. 운영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리소스가 지금 뭐 어떻게 펜딩된 건 없고 뭐 불만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통합 분석이 되는 거고, 아예 저희는 여기다가 그 LN까지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 질의응답 해가지고 그래프하나 같은 거 다 연동 걸어가지고 그 리소스 상태라든지 이거를 텍스트로도 받고 클릭하면 아예 그래프하나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도 해드리는데, 이런 것까지도 MLOps 개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최적 아키텍처 방향, 결론은 유연성이에요. 제가 이거 2023년 10월에 엔비디아 행사 공개를 한 거고, 그 양재 엘타워에서 했던 건데, 결과는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모델은 여러 개 모델을 쓰는 거 기준으로 데이터 많트를 복수안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을 용도만이 맞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걸 기반으로 돌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을 잡고 가시면 되고, 이런 서비스는 저희 아이크래프트에서 서비스 잘해드린다. 컨설팅만 필요하면 컨설팅만 받으시면 되고, 임플리멘팅이 필요하면 저희가 임플리멘트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진단 같은 거 해주세요, 아니면 튜닝 포인트 찾아주세요, 저희랑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이런 거 서비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깜빡했네요. 저희가 위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오픈 소스만 기재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나 클라우드나 하도비나 뭐 다른 거 뭐 AWS, 애저, GCP 아니면 기타 다른 쪽에는 뭐 사스나 파스 서비스 저희가 다 해드리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실제로 예시만 1분 안에 하고 끝낼게요. 한 2분 정도 오버되겠네요. 그 보면은 지금 저희 이제 에코 파트너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 AI 큐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도 한 10몇 개의 모델을 이제 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더라도 일정 퀄리티 이상의 동일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다 만들어서 지금 돌아가요. 이제 이런 것도 앞에 말했던 이런 기술이 이거 에이전틱 AI 나오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랭그래프도 일부 해놨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 7년, 8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제일 디지털 트윈이나 로보틱스에 대한 시뮬레이팅 잘하고 있는 그 폴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해서 어떤 걸 하시냐면, 이런 디지털 트윈 전반적 영역부터 로보틱스 다 포함해서 운영 레벨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AI IoT라고 하는데 그 영역까지 하는데, 실예만 딱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 보시는 화면이 로보틱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그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결합해서 만들 때 그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각각의 코드를 기존의 사용자들이 다 개발해서 만드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이제 그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이.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폴록스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거기서는 상품을 아예 솔버라고 만드셨는데, 그런 조건들이 들어오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코드를 그 AI를 이용해서 제네레이트를 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만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바로 적용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그 특정 조건에 대한 게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에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시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모델의 사이즈라든지 필요한 LLM이 딱 최적화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런 그 GPU 분할 기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10%만 좀 느낌만 받으셔도 네. 좀 느낌은 충분히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되지 않을까? 충분히 받으셨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특히 이제 뭐 AI 에이전트나 또 뭐 RAG 또 이렇게 GPU 이제 활용하는 거,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네, 뭐 누구? 저 이용준 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저게. 자, 이러한 통합 모니터링 결국 GPU 팜과 이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정보를 프로메테스나 그래파나로부터 받아 이 둘을 연결해서 가시성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죠. 네, 그걸 아까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걸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저게 뭐 프로메테우스가 됐건 자빅스가 됐건 다른 로고 툴이 됐건 저희는 안 가립니다. 기술을 안 가리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갖추신 걸 전제로 항상 기획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라. 라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린다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좀 받겠습니다. 지훈님, 번외로 GPT-5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이유는 원 유니파이드 시스템 때문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4까지가 통합 모델이고요. 5부터 MOE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5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겁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걔는 예전에는 통합 모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 모델 개념이라는 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되다 보는데 4까지는 얘가 그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전체를 그냥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 약간 러프해도 전체 학습된 내용을 뒤진 다음에 그 안에 답을 만들어 주니까 쓸만하다고 봤는데 5부터는 얘가 MOE 개념을 써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MO 개념이 뭐예요? MOE요? 아 갑자기 영어 엑스포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티 오브 엑스포트. 이렇게 예를 들게요. 지금 제가 만약에 MOE가 아닌 사람이라고 칠게요. 실제로 저는 그런데 만약에 GPT-4까지는 권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PD님이 저한테 예를 들면 AI를 물어보셔도 되고 빅데이터를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자바나 파이썬을 물어보셔도 돼. 그럼 나는 그냥 나 한 놈이 머릿속에 있는 학습된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MOE가 아닌 경우. 근데 MOE는 뭐냐면 공학 박사, 의학 박사, 재무 전문가 이런 사람이 뒤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빨이 아파 이런 통증이 있어 내가 이게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하면 옛날에 권중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거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대로 답을 해주고 돼 있으면 되는 대로 제 기준에서 답을 해주는데 MOE의 개념은 여기 의학 박사가 있잖아요. 여기 치과 전문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로 매핑이 딱 되면 여기서 더 전문적인 내용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개인적인 거 어디게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느낀 GPT-5는 이게 제대로 안 타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시면 저는 그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잘 짜셔서 방향성만 잘 주면 답변 겁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일한 박사가 아니라 여러 박사가 같이 통합해서 할 때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또 답변을 할 때. 일장일단이죠. 그래서 더 앞에 말씀 멀티 해드림이 중요해요. 오케이. 이상철님, 에이전트 AI가 회사 업무의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기능에서 직접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죠? 팔란티어 파운드리도 저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안 하고 있어도 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팔란티어는 제가 아는 팔란티어는 제대로 하고 싶게 하실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 팔란티어 컨설팅 그룹을 같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제네티브 SQL이나 이런 작업을 통합 레파지터리에 놓고 걸어가지고 쓸만한 작업이 가능하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 RAG 같은 상황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같은 정보를 샘플 쿼리문이나 그 샘플 쿼리가 만드는 조건을 되게 디테일해서 이 자체를 사전 RAG로 걸어놓고 그거를 돌리는 에이전트 AI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것도 막상 해보시면 성공률이 낮습니다. 왜 낮을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조건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차라리 룰베이스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좀 심각하게 좀 깊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세미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을 AI를 통해서 일관성 확보가 가능할까요? 더 복잡한 코드가 생성된 사례가 우려돼가지고요. 아니요, 저렇게 하실 거면 지금 기술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특히 클로드 같은 거 말한 김에 클로드 사용할 때 개인적인 주의사항을 공유를 드리면 클로드는 짧은 코드를 짜실 땐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근데 긴 코드를 만들면 만들수록 칼루쉐인의 코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코드가 허점이 되게 많아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 말씀하신 일관성 있는 뭘 하겠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김치성님, AI 에이전트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답변도 다르겠지만 사용자가 이해하는 수준도 다를 텐데 어떻게 평가를 내고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술적인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평가 기법이 있고 아니면은
글로벌 표준 평가 방법까지 쓴다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전 그 두 개 다 안 믿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서비스 개발자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그 리퀘스트나 응답에 대한 통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스스로 내리셔야 돼. 그 상태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가 되겠죠. 근데 그 정성적인 평가가 집중해서 하시면 하실수록 서비스의 그 개선 포인트가 나와요.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 로직을 쓰거나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 그 외국에 있는 수치 분석에 대한 걸 쓰시면 개선 포인트는 오히려 안 나와요. 네. 네. 오케이. 문재영님, 언프리미스 환경에서 에이전틱 AI 구축 또는 활용 사례가 있는지요? 멀티모달 처리 시 로컬 LLM의 사용 범위는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에이전틱 AI 구축할 저희 회사 기준이면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는 업체 기준이면 한 4군데 정도 되고요.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쓸만한 게 제미나이밖에 없는데 제미나이가 그 온프레미스 버전으로는 지금 젠마에서 깔끔하게 지원 안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안 하다 나노바나나도 코드 공개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멀티모달 수준에서는 시간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현우님, 기업체가 원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은 에이전트의 역할과 한계를 먼저 설정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얼추 맞아요. 네. 최재수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AI 코딩을 위한 LLM, 프락시, IDE를 모두 구축한 상태에서 사용자별로 효과 측정, 생산성 측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해서 그 로그 데이터만 발생시켜 줄 수 있으면 그거 다 크롤링 해가지고 그거를 기업에서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로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정성적이면 상관없죠. 정성적이면 우리 그거 쓰라고 이제 그런 LLM을 쓰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그런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건 가공된 데이터건 떨궈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 파란오시구님, AI 에이전트를 개인화해서 맞춤형 구조로도 가능할까요? 유저별 맞춤이 아닌 권한별 맞춤이 또 궁금합니다. 전 가능은 해요. 문제는 돈인 거죠. 네. 이렇게 느껴요. 챗GPT가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챗GPT에 이제 개인화 정보,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합니다. 영구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구글이 제미나이가 그 진작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문제는 돈이에요. 유현동님, 에이전틱 AI에서 다양한 LLM의 작업 분담을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최적의 타스크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지금 단기간에 답변 못 드려요. 너무 길어요, 말하면. 네네네. 저거만 세션하면 재밌겠네요. 카이 스케줄러요? 찬인정님, 네. 혹시 AWS EC2를 사용하더라도 카이 스케줄러 적용이 필요할까요? EC2 위에다가 바닐라 쿠버네티스 올린 상태시면 상관없어요. 쿠버네티스만 돌아가는 환경이시면 버전작은 있는데 1.26인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쿠버네티스 쓰고 계시고 그 버전 일정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임창현님, 여러 가지 벡터 DB 제품이 있는데 선호하신 제품이 있는지요? 전 2023년부터 참고로 시장에 있는 벡터 DB 한 90%는 다 테스트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큐드란트 추천합니다. 현재 기준 큐드란트. 큐드란트. 네. 왜요? 왜? 짧게. 짧게. 왜? 분산 처리가 제일 좋아요. 네? 분산 처리? 네. 아까 분산 처리 좋다면 아까 어떻게 보면 그 에이전트별로 맞추면 데이터 그걸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GCP 쓰시면 스패너 권장합니다. 네. 신익주님은 카이 스케줄러가 실제로 GPU 활용률을 몇 프로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 벤치마크 결과 같은 것이 있는지요?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카이 스케줄러 같은 카이 스케줄러는 기술을 일단 카드 한 장을 맥스가 100이에요. 몇 프로 끌어올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네.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요 방송은 한 이틀 뒤쯤에 토크IT 유튜브 채널이나 토크IT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좋은 질문 되게 많으신데요? 이상희님, RAG 데이터 전처리 요약, 청킹 등 파이프라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도는 높아지나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은데 응답 속도도 같이 잡는 방법은 없는지요? 있죠. 그 상황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에 대한 조정이 나중에
되게 관건이다 이해한 게 그거를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러니까 동기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대부분 비동기를 쓰더라도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어떤 그 비동기 기법을 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리트랩을 할 때도 가족화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오케이. 데이브 권님, 청킹 최적화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벡터라이징 및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고 청킹 문자 수를 최적화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저건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고민하실 것 같아서 청킹하기 전에 그냥 데이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필수 데이터만 남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닌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잡서를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청킹을 최대한 안 발생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잡서를 날릴 때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지난한 저거 아니에요. 잡서를 날리는 거. 그걸 이제 원문 데이터 후처리할 때도 LLM 쓰면 되죠. 네.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 그렇겠네. 자. 방성윤님, RAG 기반 시스템을 멀티 LLM 구조와 통합할 때 각 LLM이 서로 다른 정보를 반환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 이럴 때 조정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내부 워크플로우 조정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랭체인만 쓰셨으면 저런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AI를 도입했는데 저거 생긴다. 내부 워크플로우 조정 완전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실무자실 수 있어가지고 완전히 한 표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다양한데 학습 팁 하나만 마지막 알려주시면 김영원님.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지금 4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지금 22년 됐거든요. 공부를 최소한 우리나라 자료도 괜찮은 게 많지만 외국 자료 위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은 필요 없고요. 3시간씩 찾아보면서요. 실제로 그걸 돌려봐야 돼요. 그 프롬프트 엔진을 입혀서.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 그 연구소만 하더라도 모델을 29개 대해서 매일 합니다. 네. 기준은 다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감싸는 프롬프트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도 응답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요. 챗GPT5는 진짜 심하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딱 정답이란 건 없어요. 네,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왕도가 없는 거네. 오케이. 죄송한데 왕도는 그냥 저희 회사 전화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존중하시는 두 분 좀, 이런, 기억나신 분. 두 분. 잠깐만요. 지현우 아까 님하고. 네. 근데 괜찮은 질문을 했는데 이름이 저희 회사 직원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네네.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김치성님. 네네. 오케이. 지현우, 김치성 요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세 분은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현우, 김치성.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맞죠? 네. 항상 여기 오면은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좀 전달드려야지 했는데. 아무튼 항상 하고 나면 뿌듯하고요. 근데 오늘 질문을 중간중간 계속 지금도 보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공부를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화이팅하면서 좋은 AI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했잖아요. 네. 그 수장님이랑 다음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는 한 꼭지를 1시간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꼭지씩 따로. 그거는 제가 따로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더 확실하게 더 얘기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헤비한 주제 세 가지를 그래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더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좀 오늘 최대한도로 최대한 쉬우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권 시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설문 안 하신 분들은 설문 마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클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